기업 단독으로 보기보다 업종 중심으로 이제 주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이거 보면서 매매를 갖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저자님 완벽하게 그 해당되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팔아야 될 매도 가격,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산 이유가 훼손이 됐거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본질 가격이 다가왔을 때 네. 매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제일 어려운 게 훼손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분석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본질 가격, 이게 얼마에 나는 매도할 거야, 이걸 결정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그 파는 가격을 결정하세요? 그 매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맞아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수급에 의해서 해당되는 주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기업 단독으로 보기보다 업종 중심으로 이제 주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업종퍼가 10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이 예를 들면 그 영업이익이 뭐 70억이다. 그러면 700억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근데 뭐 150억이다. 1500억.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그다음에 예상 영업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 가격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예상 영업이익은 내년도 아니면 2년 후, 3년 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1년 후. 1년 후를 바라보고 이제 그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1년 후 12월 결산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실적이 달라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매수를 하고 매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근데 또 기준 뭐 업종에 따라 어떤 경우는 그 예상 이익의 뭐 몇 배,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10배가 적용되는 섹터 주식도 있고요. 뭐 8배인 경우도 있고 섹터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PER 기준으로 한 몇 배 정도 예상 이익을 적용했을 때 PER 몇 배 정도면은 나는 매도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나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주, 네. 그다음에 IT 관련주 다 다른 거더라고요. 제조업.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 단독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배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섹터 평균 콘텐츠, 그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HTS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되 해당되는 기업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방법이 굉장히 편안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알면은 그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오르네 하고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해서 팔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더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자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이 회사를 적정 가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자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기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경영진의 평판이라든가, 그리고 그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멀티플을 잘 받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기업이 예를 들면 그 반도체인데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2차전지가 포함될 때 더 높은 멀티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 차이를 두면서 그 너무 기계적으로 정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차이를 두면서 이거는 이쪽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갖다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하는 걸 갖다가 이제 100%는 잡지 말고 그래서 90에서 100% 상관으로 보되 어차피 시장에서의 주가는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하락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목표가를 갖다가 정해놓을 때 근접했을 때 그 예를 들면 좀 그 이상으로 가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매매의 기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있다. 즉 네. 확인해야 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근데 이제 서두에도 썼지만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뭔가 기술적으로 왜냐면 매매니까 투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이제 매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이 굉장히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매매에 임하면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 한 번에 매수를 할 것인가 나눠서 매수를 할 그러니까 것인가. 아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가 적정한 때가 있고 원샷으로 한 번에 사야 될 때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저자님의 경우를 좀 사례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한데 저평가 상태고 그다음에 그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임박했다. 그런데 이걸 분할 매수로 한다고 하면 답답한 일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주가가 5% 10%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매수를 케이스별로 따르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그 원샷 전량 매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주가의 위치라든 그런 상관없이 끝없이 분할 매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가가 바닥권이냐 아니면은 좀 고정권이냐 아니면 계산하기 애매한 상황이냐 이럴 때에 따라서 사는 전략이 다른 거군요. 저점일 때는 그냥 확 사버리자.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 확 사더라도 그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데 확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주가의 위치라든가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바닥인 경우에. 근데 한 번에 사버리면 수급이 꼬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매매를 갖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저자님 실제 그 과거 경험을 좀 어떤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어떤 주식을 확 샀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했는지. 예를 들면 중소형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가가 바닥이고 거래량이 거의 한 만주 하루에 3만 주, 4만 주 이런 경우에 제가 10만 주를 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씩 매일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충분히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매도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는 한 번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기계적으로 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할 거야. 이런 기미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지향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꾸준히 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전략을 좀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쉽게 이렇게 혹시 가지고 있으신 경험 중에서 그렇게 해서 재미 본 수익을 낸 경우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3,000원, 4,000원대 저도 매매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4,000원대 거래량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
그 회사에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하는데 며칠 고민하고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대 매수를 결정해서 한쪽 계좌에 다 못 사기 때문에 여러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당일날 그리고 그 3만 원대 이거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샷 원킬로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가치, 예. 요거를 잘 계산을 하고 분할 매수 전략을 쓸 때와 원샷 예. 전략을 쓸 때 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연준에서도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뭐 네, 8%대, 맞습니다. 7%대 미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제 떠나야 될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사자의 등이 올라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한데도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감하게 예를 들면 레버리를 써라 그런 이 책이 그런 책은 아니고요. 기본으로 투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 분석이 돼서 뭐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 재정 확대 반대가 긴축 재정이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투자의 리스크를 걸기보다 은행에다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판단에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좋은 기업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그 다음 연도가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는데 밸류를 갖다 평가해 보니까 100, 200, 300 커질 거가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가감하게 레버리지를 집중 투자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죠. 그 따라서는 그 레버리지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좀 별개로 네. 차후에 다시 좀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왜 그렇게 과감하게 레버리지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할 정도로 네.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힘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물가는 실제적으로 10%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계란값 같은 경우는 예전에 4,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급격하게 자산의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내가 자산 가치 돈값은 떨어지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현상 유지가 되거나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투자만 잘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자. 예.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오히려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손해를 볼까 봐. 예, 그렇죠. 단기적인 어떻게 변동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이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인하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주가는 우상향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투자의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평가해서 분석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투자가 저는 가장 낫다.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퇴직하셨나요? 원래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퇴직하셨나요? 11월 달에 퇴직했어요. 11월 달. 그리고 이제 지금 경영 컨설팅 회사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틈틈이 투자하시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는 직장인 투자자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사업을 새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주식 어떻게 보면 시세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해서 투자하고 기다리면 내가 목표한 가격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자가
실제로 많이 볼 것 같지만 계속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파동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을 갖다가 얻지 못 도리어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많다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30만 원, 그러니까 네 번째 주식 투자 할 때는 가장 적은 돈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230만 원 가지고 시작하셨으니까 2014년도에.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 한 8년이라는 기간이죠. 7, 8년 동안 그 돈이 지금 50억 자산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주식 투자로 계속 이렇게 불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좋은 종목 만났을 때 은행 대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쓰신 전략이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는 상승작에서는 오케이 써볼 수 있어. 그리고 주가가 워낙 낮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후 그때 같은 경우 막 상승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쓰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지만 운명과도 같은 기업을 만났다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자기의 이제 실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쓰면 위험하죠. 대기업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거나 아니면 누가 이 회사가 무슨 외국 기업하고 M&A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소문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나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해당되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복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더블로 가기 때문에 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시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횡보 혹은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쓰지 않아야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거다 하는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이거의 기준, 이거다 하는 기준이 정말 타이트해야 되겠네요. 예. IMF 때 이제 강방천 회장님이 그 집중 투자 플러스 레버리지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박영욱 대표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김정한 대표님 다 집중 투자인데 레버리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박성득 개인 투자자 그분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하신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회사에다 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됐을 때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얘기하면서 분산 투자는 무지의 소산이다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면 집중 투자를 한다. 그거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게 회사가 명확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대될 거를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빨리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의 그 자회사로 보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험사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플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그 자체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 회사의 차트라든가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위험한 방법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만 예, 내부 통제가 안 돼서 최근에는 거리 정지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다 살펴서 내가 100% 다 자신 있는 경우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버리지 하면은 무조건 독이야. 그리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독이야. 이렇게 탁 하는 것보다 정말 그런 아주 까다로운 그 조건에 맞는 어떤 기업을 발견했고 그것이 정말 상승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써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개념 가지고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레버리지를 안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집중 투자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 보통 몇 종목에 투자를 하시나요? 제가 초창기 때는 한두 종목 했고요. 지금은 투자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5종목 정도 하고 종목. 있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부채 없이 50억 이상 들어가 있고 부채까지 포함하면 레버리지까지 해서 70억 70억 이상 정도를 운용하시는데, 그러니까 50억 현금을 운용하시는데 20억 정도의 레버리지를 써서 70억을 굴리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 집중 투자.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그냥 그 단순하게 그 획일화 혹은 뭐라 그럴까요?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케이스별로 다르다. 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최적의 답안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